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인구 증가, 도시 강화, 육류 및 곡물 생산을 기반으로 한 농업 수출 모델을 강화한 대규모, 이주 물결에 힘입어 경제 성장과 유럽과의 강력한 연결을 갖춘 성장하는 국가, 부유한 땅으로 전 세계에 예상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은 번영을 가져왔지만 대외 무역에 대한 깊은 의존도를 낳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국제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진보라는 이미지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대지주와 금융 이해관계와 연결된 집단으로 구성된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인구 부문의 실제 참여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체제는 민주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통제 메커니즘에 의해 조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폐쇄적 구조에서 발생하여 심오한 변화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산층과 노동계급은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참여, 사회적 권리, 국가 내에서의 실질적인 존재를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느리게 발전하는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커졌습니다. 20세기 초 남성 보통선거와 같은 개혁이 도래하면서 정치체제가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히폴리토 이리고엔과 같은 인물들은 새로운 사회 세력을 제도적 권력 내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은 취약했고, 국가의 진로를 바꿀 글로벌 사건의 영향을 곧받게 돼 안정적인 경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1929년 위기는 국제경제의 붕괴를 가져왔고,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아르헨티나는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사회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존의 경제 및 정치 구조가 약화되었습니다. 1930년 호세 펠릭스 우리부르, 호제이 필릭스 유러베로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고 부정선거, 부패, 전통 부문의 정치체제 통제로 특징지어지는 악명 높은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겉으로는 유지되었으나 권력에 대한 접근이 조작되고 제도가 대중의 의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여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불신의 상황 속에서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 중 하나를 낳을 심오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에는 권력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군인 후안 도밍고 페론, 완더밍고 페론이 등장했습니다. 국가 내에서 페론은 노동자, 노조 및 가장 불리한 부문에 접근하여 정치체제 내에서 인정, 노동권 및 정체성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빠르게 성장하여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대중운동이 되었고, 권력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탄생시켰습니다. 1946년 페론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그의 정부 기간 동안 그는 사회개혁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증가시켜 많은 인구의 생활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페론주의는 정치적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국가 생활에 대한 대중 계급의 참여를 통합하는 사회적, 정서적 현상이었습니다. 이버 페론은 이 과정에서 가장 미천한 부문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운동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또한 전통적인 엘리트, 군대 부문,
보수단체가 패론주의의 성장을 자신의 권력 위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함에 따라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는 전통적인 통제에 기반한 비전과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중동원에 기반을 둔 두 가지 경쟁 비전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 패론을 축출하고 그의 운동을 금지했으며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했으나 아르헨티나 사회에 계속 남아있던 그의 사회적 기반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국가는 약한 민간 정부와 새로운 군사 개입이 교대로 반복되는 불안정의 악순환에 돌입했고, 이는 안정적인 정치 체제의 통합을 방해했습니다. 1966년 또 다른 군사 쿠데타로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 완 카오로스 앙게인이어 가 권력을 잡았고, 민주적 제도를 중단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었고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하여 1969년 코르도바소, 코어더보조, 나는 대규모 동원이 일어나 사회적 불만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체제의 무능력이 입증되면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1973년 후안 도밍고 페론, 완더밍고 페론의 복고와 함께 페론주의가 권력을 되찾았지만 사회가 양극화되고 정치적 폭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1974년 페론이 사망한 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1976년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이끄는 군사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권위주의적 통제, 체계적인 탄압, 모든 형태의 반대 세력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위기와 정권 붕괴가 심화됐고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패배로 군사정권의 몰락이 가속화됐다. 1983년 아르헨티나는 나울 엘폰신이 당선되면서 민주주의를 되찾았고 수십 년간의 불안정을 겪은 후 제도적 재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이 계속해서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안정과 위기, 엘리트의 권력과 국민의 압력, 확립된 통제와 변혁의 시도 사이를 오가는 역동성에 의해 조건 지어진 끊임없는 긴장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균형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 불안정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동안 콜롬비아는 수십 년간의 내부 갈등을 바탕으로 구축된 취약한 균형 속에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의 내전은 깊은 흔적을 남겼고 형식적으로는 정치 체제가 계속 작동했지만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미구엘 아바디아 멘데스, 미겔 어베이디어 멘데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경제 현대화 정책을 촉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 구조는 계속해서 불평등과 정치적 대립으로 얼룩졌습니다. 1930년 자유주의자인 엘리케 올라야 에레라, 엘리케 올레이어 허레러가 승리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국가의 역사적 분열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개혁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의 권력은 제도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병행하여 운영되는 정치적,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집중되어 심오한 변혁을 위한 모든 시도를 조절했습니다. 안정성은 상대적이었고
진정한 국가 통합보다는 힘의 균형에 의해 더 많이 유지되었습니다. 동시에 에콰도르의 정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역동성을 반영했습니다. 1934년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 이바라, 호제이 머리어 벌레스코 이바러, 가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권력의 끊임없는 변화, 제도적 방해, 내부 긴장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 카를로스 알베르토 아로요 델 리오, 카오로스 엘버토 어로요 딜리트리오, 가 정부에 입성하여 갈라파고스 제도를 군사기지로 포기하고 미국과 직접 접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 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 지역의 국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1941년 에콰도르는 페루와 국경 분쟁을 벌여 상당한 패배를 당하고 약 17만 4천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 사실은 국가의 내부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고 사회적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벨라스코 이바라, 벌레스코 이바러는 구조적 안정성의 부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대중의 지지에 의존했지만 정치체제는 여전히 공고히 되지 못했습니다. 1960년에 그는 특히 중요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된 이후 미국과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민족주의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직에 복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61년에 새로운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고, 이는 에콰도르의 권력 통제가 계속해서 주로 군대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국가는 군사정부 및 지속적인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1979년이 되어서야 헌법체계가 재확립되어 제도적 재건을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20세기 초가 대륙에서 가장 변혁적인 과정 중 하나인 멕시코 혁명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1876년 이래로 이 나라는 포르피리오 디에즈의 지배를 받았는데 포르피리아토, 포어퍼라이어토 로 알려진 그의 정권은 특히 미국과 영국의 외국인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만 4천 킬로미터가 넘는 철도가 건설되었고 광산, 석유 등 전략 부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인구의 공평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고 수백만 명의 농민들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1909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10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정권의 안정성은 군대와 경찰이 유지하는 내부 질서의 통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 I 마데로가 1910년에 산루이스 포토시 계획, 플랜 오브 샌 루이스 포터시를 발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그는 효과적인 참정권과 재선 금지를 요구하며 제도의 합법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인 1910년 11월 20일 혁명이 일어났다. 분쟁은 푸에블라와 치와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판초 빌러 및 에이미리아노 저파터와 같은 인물이 대중운동의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빌라는 북부의 역동적인 군사력을 대표하는 반면 사파타는 토지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남부의 농민 투쟁을 구현했습니다. 사파타의 모토인 토지와 자유는 분쟁의 핵심,
즉 토지 소유권과 농민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을 종합한 것입니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국가는 권력 장악을 위해 여러 세력이 경쟁하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동맹이 바뀌고 지도부가 충돌하고 폭력 속에서 정치 체제가 변화했습니다. 멕시코는 정치적 혁명뿐 아니라 20세기 전반에 걸쳐 사회, 경제, 영토 조직을 재정의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혁명은 구 정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는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 이후 혁명운동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진 다양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국가 모델을 강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부의 에밀리아노 사파타, 에이미리아노 저파터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들의 싸움은 정치 권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농민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대체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결코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나라의 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버텼습니다. 한편 베이누스티아노 커란저는 중앙 권력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목적은 제도적 구조하에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지만 내부 긴장으로 인해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파벌 간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형되었습니다. 1917년에는 혁명 중에 발생한 많은 사회적 요구를 통합하려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개혁, 노동권, 경제력 제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즉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란저는 1920년에 암살되어 새로운 전환의 단계를 열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불안정이 있은 후 알바로 오브레건, 이 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그의 임기인 1920년부터 1924년 사이에 혁명에 의해 시작된 일부 개혁이 통합되었습니다. 에이도스, 즉 공동토지가 확장되고 대규모 라티푼디아의 세력이 감소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농민과 노동자를 짓누르는 부채도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다. 오브레곤 정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1928년 오브레곤은 재선되었으나 그 직후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치체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 순간부터 국가는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 1924년부터 1929년 사이에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에스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기관의 권력을 제한하고 더 강력한 국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개혁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를 분배했으며 그러한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 및 농업 구조가 개발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민족혁명당, 내셔널 레볼루셔너리 파어티이 창설되었으며 이후 이 정당은 수십 년 동안 멕시코 정치체제의 축이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안정화되기 시작했지만 통제된 모델을 통해 안정화되었습니다.
혁명은 공개적인 갈등으로 끝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해서 국가를 정의했습니다. 1934년에 레저로 카오더나스가 대통령직을 맡아 더욱 발전했습니다.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농민 조직을 촉진했으며 토지 재분배를 가속화했습니다. 그의 정부 기간 동안 거의 2천만 헥타르가 분배되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프로세스 중 하나가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1937년 철도, 1938년 석유산업 등 전략 부문을 국유화해 외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대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미국과의 국제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강화했습니다. 멕시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국가가 경제와 사회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계. 카오더나스 이후 국가는 변화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마누엘 아빌라 카마초, 메넬 아빌러 커마초는 안정을 유지했고 미겔 알레이만은 도시 현대화와 산업화를 촉진했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변화시킬 인프라, 대학 및 에너지 프로젝트가 건설되었습니다. 1964년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즈, 구스타보 디에즈 오어데즈가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항의와 불만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루이스 에체베리아, 루이스 에이처버리어는 1970년에서 1976년 사이에 새로운 석유 발견에 의존하여 경제를 재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호제이 로페즈 포어틸로는 이 모델을 한계까지 끌어올려 성장 단계를 생성했지만 결국 심각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멕시코는 변했다. 독재에서 혁명으로, 혁명에서 안정적이지만 통제되는 정치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켰지만 내부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나라. 동시에 파라과이에서는 개발이 다른 경로를 따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구조로 남아있었습니다. 1924년에서 1928년 사이에 일리주 아이알러의 지도하에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개방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932년 볼리비아를 상대로 찾고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는 볼리비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됐다. 무너진 정부, 쿠데타, 권력 장악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1936년에 에우세비오 아얄라 대통령이 타도되었고 새로운 세력이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가는 군사력의 역동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엘프레이도 스트로스너는 강력한 통제 구조와 외국인 투자를 지향하는 경제 정책의 지원을 받아 수년간 지속될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안정은 정치적 균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통제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도 시나리오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1919년에서 1930년 사이에 오구스토 빌 레기어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여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외국 자본의 국가를 개방했습니다. 경제는 강화되었지만 권력이 집중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1930년에 그는 타도되었고 위기와 재조직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빅토르 라울 하야데라 토레,
빅터 라울 헤이어 더 라토레이는 심오한 사회 변혁을 제안한 에이프럴 운동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발전을 상징했습니다. 페루는 개혁과 쿠데타, 내부 투쟁 사이를 오갔다. 이 지역 전체에서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이야기. 하지만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권력은 엘리트, 군대, 대중운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직선으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 갈등, 재조직,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주기를 거쳐 움직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안정을 시도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 경제 발전이 석유로 표시된 길을 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종종 권위주의 정부와 연계된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석유의 불은 세계에서 그 위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베네수엘라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반영하여 가이아나의 영토를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68년에 페레즈 히메네스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력한 군사통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1969년 라파엘 캘데러, 가 권력을 잡으며 보다 제도적인 단계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국가는 경제적 위치를 재정의하기 위해 안데스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1974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 카오로스 안드레이즈 페어레즈, 가 대통령직을 맡아 석유 산업의 국유화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강화했지만 미국 및 기타 국제 행위자들과의 긴장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발전의 중심축이 되었다.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확장되었으며 국가는 국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속성으로 인해 취약점도 발생했습니다. 성장이 항상 구조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시스템의 균형은 주로 외부 요인에 의존했습니다. 동시에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남부의 대규모 국가들과 달리 이 지역은 구조적 역량이 약하고 외부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된 소규모 주로 구성되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 지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 과테말라에서 야코보 아르벤츠, 허코보 아우번즈는 토지를 재분배하고 외국 대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사회 및 농업 개혁을 촉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54년 해외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그는 타도되었고, 이는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개입의 수준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여러 국가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외부 구조는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응합니다. 그 결과 독재 정권, 내부 갈등, 정치적 불안정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라는 또 다른 현상도 나타날 것입니다. 1959년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운동이 풀겐쇼,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역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쿠바는 소련과 동맹을 맺어 냉전의 핵심이 되었다. 미국은 1961년 피그스만 상륙 실패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 시도를 포함하는 봉쇄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긴장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1962년 미사일 위기에 도달할 때까지 고조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핵분쟁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균형 내에서 전략적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 압력이 내부 긴장과 결합되어 새로운 갈등의 순환을 일으켰습니다. 게릴라, 혁명운동, 군사 독재 및 탄압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정치 생활을 특징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같은 길을 택한 것은 아니다. 코스타리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해졌는데, 이는 동일한 지역적 맥락 내에서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입, 반응, 갈등 및 재조직이라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영구적인 혼란에 빠진 사회정치적 모자이크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이 공존하지만 비슷한 역동성이 교차하는 공간. 권력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였다. 때로는 전통적인 엘리트의 손에, 다른 사람들은 군사구조에, 때로는 내부에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중운동의 손에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었지만 모두 동일한 기본 논리를 공유했습니다. 즉, 불안정한 균형, 지속적인 긴장 상태의 시스템, 누가 권력을 통제하고 누구를 위해 실제로 행사되는지 정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권력 역학은 남부의 대규모 국가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불안정하고 더 파편화되었으며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외국 이해관계,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대기업은 핵심 부문을 통제하는 반면 약하거나 종속된 정부는 거의 유지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권력이 내부적으로만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졌다. 경제, 정치, 영토 통제는 국경 너머에서 내려진 결정과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쿠데타, 군사정부, 내부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안정성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소모사, 서모저, 가문의 모습은 이러한 유형의 장기간의 지배를 상징했습니다. 수년 동안 권력은 외부 동맹과 강력한 군사기구의 지원을 받아 동일한 구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겉보기에 탄탄해 보이는 모델조차 결국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9년 산디니스타 운동은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사회적 압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가장 폐쇄적인 시스템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이오, 라파엘 리오니더스 트루이오, 의 독재가 이 지역에서 가장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통제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의 정권은 1961년 그의 암살로 끝났고
불안정과 정치 개편의 새로운 단계가 열렸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정치적 발전이 전략적 요인, 특히 운하 통제에 의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국가는 국제 균형의 핵심 지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긴장감이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사회운동, 무력 충돌, 정부 변화는 권력을 재정의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영역은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정을 위한 각 시도는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 제어 구조는 결국 반대 세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권력은 고정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엘리트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군사 구조물의 다른 경우,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내부에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대중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통일된 블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현실의 집합이었지만 동일한 심오한 논리로 연결된 모자이크였습니다. 불안정한 균형, 영구적인 긴장 상태에 있는 시스템, 그리고 누가 권력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떤 목적으로 행사되는지 정의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전체 경로를 보면 패턴이 분명해집니다. 국가가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었지만 기본 구조는 반복되었습니다. 권력은 아래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조직되었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엘리트들은 통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대중운동은 이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며, 그들 사이에서 체제는 끊임없는 긴장에 빠졌습니다. 압력이 증가하자 개입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군사적, 때로는 경제적, 때로는 침묵하지만 항상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는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체제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권력을 재편하는 것, 민주주의가 등장했지만 취약했습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무너지자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입, 반응, 갈등, 재편성, 그리고 다시 시작. 이것이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부분을 정의한 운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고 오직 손만 바뀔 뿐이고 안정성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갈등 사이에 잠시 멈춤이 있는 시스템입니다.